2024년 12월 나는 경상북도 안동에 우리 집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3대째 내려오는 이 집은 오래된 기와 지붕과 회색 담장,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다. 78세, 고요하게 눈을 감으신 아버지는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셨다. 이 집과 주변 논밭까지 모두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집안의 역사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시세로 최소 40억 원은 된다고 했다. 나는 박은주, 올해 49이다. 우리 집 막내이자 외동딸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동 구시장 근처에서 은준이네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다. 작지만 단골도 있었고 혼자 살아가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가게를 정리했고 전세금을 빼고 적금까지 해지했다. 병원비, 간병비,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걸 위해서였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나에게 남은 건 몇십만 원 남짓한 통장 장업뿐이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큰오빠 민노는 55, 대구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들었다. 강남에 새 아파트도 있고 두 아들 모두 명문대를 나왔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큰오빠 자랑을 하셨다. 우리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이야. 큰며느리는 약사야 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다. 둘째 오빠 민수는 안동시청 6급 공무원이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유롭진 않다. 안동에 25평 아파트가 있고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 민수 오빠는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가끔 병문안을 왔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 형제들에겐 각자의 가족이 있었고 각자의 삶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아버지뿐이었다. 결혼도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 간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몫이 되었다. 은주는 혼자니까 시간 많잖아 같은 말들과 함께.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고 특히 내겐 더 그랬다.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다. 지금 이 집에는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지만 그보다 먼저 정리할 게 있다고 했다. 바로 유산 문제였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큰 방.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계셨기에 더더욱 그랬다. 수의를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오랜 병환으로 많이 야위셨고 돌아가신 지금은 더더욱 작아 보였다. 아버지의 죽음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가슴 한편이 텅 빈 느낌이었다. 장례 준비하기 전에 유언장부터 확인하자. 민우 오빠가 정적을 깼다. 늘 그렇듯이 차분하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맞아. 누가 장례 주도할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지. 민수 오빠도 맞장구 쳤다. 두 사람은 이미 다 정해놓은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매일 바라보던 그 얼굴이 이제는 영원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직도 따뜻했다. 은주야, 이리 와서 앉아. 민우, 오빠가 나를 불렀다. 거실 가운데 놓인 작은 상 주변에 형제들이 둘러 앉았고 나도 마지못해 자리를 옮겼다. 아버지 곁에서 멀어지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가 유언장 얘기하신 적 있어? 민수 오빠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나에게는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중요한 얘기를 나눈 적 자체가 없었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어. 곧 오실 거야. 민우 오빠가 말했다. 김 변호사?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지은 법무법인 소속이야. 고려대 동기고 유능한 분이야. 민노 오빠의 말이 어딘가 석연찮았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민노 오빠 친구 변호사와 연락을 했다는 거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했다. 민우 오빠가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했다.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께 짧게 인사한 후 우리가 모인 상 앞에 앉았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오빠는 허리를 펴고 자세를 가다듬었고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를 꺼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첫째, 안동시 동소재 3대째 본가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인근 논밭 일체를.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노 오빠를 쳐다본 후 다시 읽었다. 두 아들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제 이름은 없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다시 문서를 확인했다. 별도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별도 언급이 없다는 것. 곧 나는 유언장에 이름조차 없다는 뜻이었다. 40억에 달하는 재산을 두고도 딸인 나는 단 한 글자도 없었다. 두 오빠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빛을 나눴다. 예상했던 결과였던 것처럼 그들에겐 좋은 소식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아니요.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까 싶어 다시 물었다. 장례 절차와 제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재산 분배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말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아버지를 간호했다. 병원비와 간병비를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아무것도.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다. 민우 오빠와 민수 오빠는 만족스러운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불을 꺼버린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앉아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내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가 정말 한 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목이 꽉 막힌 듯 숨 쉬기도 어려웠다.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끝맺지 못한 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김 변호사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형제들의 침묵은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거기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은 답답했고 목은 조여오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간병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혹시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김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례 절차는 큰아드님께서 주도하시면 됩니다. 재산 이전은 장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평범한 업무 하나를 끝낸 사람처럼 담담히 말했다. 나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그에겐 그냥 일상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오빠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 변호사는 내게도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이런 현실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리고 이제 유언장을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걸까?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49세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버지께 이렇게 인맥이 많았는지는 그제야 알았다. 안동시청 직원들, 동네 이장님들, 오래된 친구들까지 좋아하는 빈소 앞을 가득 메웠고 조문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고생 많았겠네. 은주야. 마을 이장님이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그래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그 고생 끝에 돌아온 게 이런 결과라니. 정말 효년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어. 동네 할머니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효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효녀라면서 왜 유언장엔 내 이름이 없던 걸까? 우리 아버지 10년 간병한 효녀 딸이에요. 민우 오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치 자신이 그 10년을 돌본 것처럼, 자신이 그런 딸을 키운 것처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정말 대단해. 은주야, 부모님도 기뻐하셨을 거야. 이런 딸 두신 아버님은 정말 행복하셨을 거야. 조문객들의 진심, 어린 칭찬이 이어졌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들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 앉아 오열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답답했다. 목이 막힌 듯 숨도 쉬기 힘들었다. 관 안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가슴 한쪽에 돌덩이가 박힌 듯 했다. 무겁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도 빠지지 않는 그 느낌.
형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낯선 사람처럼 지냈다. 그들은 유산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은 듯 보였다. 가끔 서로 귀속말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아마 재산 처리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분노와 서러움이 내 가슴 속에서 얽혀 점점 커져갔다. 처음엔 슬픔이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왜 10년의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나? 둘째 날 밤, 나는 더 이상 울 수조차 없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했다. 그저 아버지의 관 앞에 앉아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그리고 발인을 앞둔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가족들이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며칠 동안 쌓인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무언가 가슴 안에서 폭발할 것만 같았다. 이대로 내 인생도 끝나는 것 같았다. 먼저 민우 오빠가 관 앞에 섰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기계적으로 들렸다. 정말 슬픈 감정이 담겨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민수 오빠도 섰다. 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역시 형식적인 인사였다. 정말 보고 싶었다면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았을까? 정말 사랑했다면 왜 간병은 나 혼자 했을까?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 장례식장 직원들, 남아있던 조문객들, 형들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관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마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고 싶은 말이 가득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인사는 못하겠어. 편히 가시라는 말도 못하겠어. 이대로 보낼 순 없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기 직전처럼 뜨겁고 격렬하게. 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관을 닫겠습니다. 그들에겐 정해진 일정이 있었다. 내 복잡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관 뚜껑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영원한 이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가족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민우 오빠는 장례식장 직원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수 오빠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그들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멈춰섰다. 가슴속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10년의 희생, 10년의 외로움, 그리고 유언장에서 철저히 지워졌다는 충격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폭발했다. 나는 갑자기 뒤돌아서며 외쳤다.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예요.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다. 내가 낸 소리조차 믿기지 않을 만큼 처절한 외침이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남아있던 조문객들도, 가족들도 모두 충격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성을 잃고 관으로 달려갔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와 절망이 내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민우 오빠가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닫혀있던 관을 그대로 열어버렸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가슴을 붙잡고 외쳤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쳤어. 관을 왜 열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방에서 비명과 경악의 소리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죽은 아버지의 관을 열고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딸이라니. 정말 미친 지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한 감각.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자 분노는 어느새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자 또다시 슬퍼졌다. 결국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차가운 몸이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생명이 사라진 텅 빈 몸,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나를 찔렀다. 내 눈물 한 방울이 아버지의 차가운 뺨 위에 떨어졌다. 아버지. 나는 힘겹게 불렀다. 하지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아버지의 가슴에 올려놓은 내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수의 안쪽, 그 안에 뭔가 있었다. 그 수의는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고르신 옷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 종이는 일반 용지와 달랐다. 조금 더 두껍고 질 좋은 종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종이만이 내 눈에 들어왔다. 종이를 펼쳤다. 그 순간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분명히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시작은 10년 전이었다. 2014년 봄son달 벚꽃이 만개한 햇살 좋은 날이었다. 나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날이었으니까. 그때 아버지는 68이었다. 아직 건강하셨고 매일 아침 논밭을 돌보셨다. 3대째 이어온 땅이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밥을 드시고 밭으로 나가셨다. 봄철 파티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그날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오후 2시쯤 마을 이장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은주야, 빨리 와. 아버지가 밭에서 쓰러지셨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게 문을 닫고 본가로 달려갔다. 밭에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다. 아버지는 들것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셨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듯 보였다. 곧장 안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차가운 손이 무서웠다. 가족분이세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다. 네, 딸입니다. 지금 CT 촬영 중입니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뇌경색, 중풍.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 오빠는 회의 중이라며 저녁에 오겠다고 했고 민수 오빠는 시청 업무 때문에 퇴근 후에 온다고 했다.
몇 시간 후 신경과 김 과장이 나를 불렀다. 중풍으로 인한 반신마비입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장기간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지금 상태로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저녁이 되어서야 형들이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회의를 했다. 이제 어떡하지? 민수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간병인을 써야겠어. 민우 오빠가 말했다. 하루 12만 원이래. 한 달이면 360만 원이야.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오빠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곧 나를 쳐다보았다. 은주는 혼자 살잖아. 민우 오빠가 말했다. 가게 하니까 시간도 좀 있을 거고. 맞아. 우린 회사 다니니까 매일 올 수는 없잖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버지 간병은 내 몫이 되었다.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할 수 있냐고, 하고 싶냐고. 당연하다는 듯 정해졌다. 그렇게 아버지는 입원했고 일주일이 지났다. 안동병원 입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 간병인 비용은 하루 12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 더 총 960만 원이 매달 필요했다. 문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었다. 본가와 논밭을 합하면 시세로 40억 정도. 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없었다. 아버지 통장에는 고작 몇백만 원이 전부였다. 거의 없는 셈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땅을 좀 파는 건 어떨까요? 지금 뭐라고 했어? 민우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자고. 그러면 우리 상속분이 줄어들잖아. 그럼 어떡해요? 병원비는요? 간병은 내가 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민수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대구에서 안동까지 왔다 갔다 못해. 매일 올 수도 없고. 나중에 다 정산해 줄게. 걱정 마. 결국 또다시 모든 부담은 내 몫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분식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 66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8천만 원. 내 분식집 월 수입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결론은 하나. 가게를 팔아야 했다. 한 달 뒤 매수자가 나타났다. 안동 구시장 근처라 위치가 좋아서 팔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1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내 인생의 공간이 숫자 하나로 끝나버렸다. 잠깐만이야. 아버지 조금만 나아지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다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땐 몰랐다. 이 일이 무려 10년이나 계속될 줄은. 나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이사했다. 어릴 적 살던 그 방. 20년 만에 귀환이었다. 방은 그대로였다. 낡은 붙박이장, 작은 책상, 창문 너머에 감나무까지.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이제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내가 직접 간병하기로 했다. 간병인을 쓰지 않으니 하루 12만 원씩 아낄 수 있었다.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다. 밥 챙기고 약 드리고 옆에 있어 드리는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기저귀를 갈고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욕창 방지를 위한 마사지와 관절 운동까지 매일 해야 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물 드릴까요? 낮밤 없이 아버지를 돌봤다. 처음엔 어색했다.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아버지는 말을 잘 못하셨다. 중풍 후유증으로 발음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목마르시면 물컵을 가리키셨고 아프시면 아픈 부위를 바라보셨다. 나는 점점 그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언제 화장실이 급하신지, 언제 피곤하신지, 언제 단지 옆에 있어 드려야 하는지,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젠 거동조차 불가능해졌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했다. 1억 2천만 원의 분식집 매각 대금은 어느새 바닥났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두 사라졌다. 나는 대구 달서구에 있던 작은 집을 팔기로 했다. 혼자 살던 시절 마련해 놓았던 집이었다. 전세를 주고 있었지만 결국 2억에 매각했다. 이 정도면 한동안은 괜찮을 거야. 돈은 해결됐지만 일상은 점점 지쳐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저귀부터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밤새 실수하셨으면 갈아드리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여드렸다. 30분 넘게 걸리는 일이었다. 아버지, 입 벌리세요. 아버지는 삼키기가 힘드셔서 조심스럽고 천천히 드셔야 했다. 이 시간마다 체위도 바꿔드렸다. 이쪽으로 돌아 누우세요. 욕창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 아버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직접 안아 옮겨드려야 했다. 매일 전신 마사지를 하고 관절 운동도 시켜드렸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혈액, 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참으셨다. 그리고 5년쯤 지나자 치매가 시작됐다. 중풍 위에 치매까지. 상황은 더 힘들어졌다. 안동병원 치매병동에 입원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용은 더 많이 들었다. 치매병동은 일반 병실보다 훨씬 비쌌다. 2억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결국 매달 25만 원씩 넣던 적금. 10년간 모은 3천만 원까지 깨야 했다. 노후 대비용으로 모은 돈이었다. 내 늙음을 위한 돈이었는데 아버지 간병에 써야 했다. 그래도 부족했다. 어머니 유품까지 팔았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금반지를 150만 원에 팔았고 오래된 장롱은 골동품 가게에 넘겼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장엔 몇십만 원만 남았다. 팔 것도 빌릴 데도 없었다. 완전한 빈털터리. 구세. 내게 남은 건 낡은 옷 몇 벌뿐이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 너 누구야? 아버지는 날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버지의 손을 마사지하며 말했다. 아버지 은주예요. 막내딸 은주예요. 가끔은 날 알아보시는 듯한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이었다. 실금, 변실금도 심해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다. 괜찮아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냄새가 심해도 참았다. 내 아버지니까. 밤에는 환각 증상이 있어서 자주 일어나셨다. 어디론가 가려 하시는 걸 붙잡고 달래야 했다. 아버지, 위험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밤새 잠 못 자는 날이 많았다. 그렇게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조차도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버지, 사랑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속삭이던 말이었다. 아버지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매일같이 말했다. 형들은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건강하시네. 민우 오빠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10분 있다가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비가 부족해서. 하지만 오빠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마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네가 많이 챙겨가면 되잖아.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정작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나중에만 반복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더욱 외로웠다.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진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그리고 2024년 겨울쯤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새벽 3시경. 평소처럼 이 시간에 깨어서 확인하러 갔는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아버지.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이미 차가워진 몸이었다.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다. 늦었다. 구급대원은 아버지의 사망을 확인했다. 10년간의 간병이 끝났다. 그토록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 그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나는 오빠들에게 연락했다. 2시간 후 그들은 도착했고 아버지의 임종을 확인한 뒤 곧바로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내야 했다. 10년간 모든 걸 바쳤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떠나셨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아버지가 수에 안주머니에 그런 걸 숨겨두셨다는 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주변에서 웅성거림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나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손에 쥔 종이 하나, 그것만이 내 전부였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비뚤비뚤했지만 정성스럽고 또렷한 글씨였다. 내 전 재산, 약 40억 상당의 토지를 막내딸 박은주에게 상속한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정말 그렇게 쓰여 있었나? 다시 읽었다. 분명히 딸 은주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 내가 낳은 이름. 그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려 종이를 떨어뜨릴까봐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럼 어제 변호사가 낭독한 유언장은 뭐였던 걸까? 멀리서 민우 오빠와 민수 오빠가 나를 바라보며 굳어 있었다. 뭔가를 알아챈 눈빛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민우 오빠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늘 침착하던 그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입술이 떨렸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모르는 눈치였다. 내가 관뚜껑을 연 것만 보고 놀라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오빠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민우 오빠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렸다.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관을 왜 열어? 민수 오빠도 외쳤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혼란과 당혹이 더 묻어 있었다. 나는 유언장을 그들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왜 어제 유언장이랑 다르죠? 내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오빠들, 뭘 숨긴 거죠? 그러자 민우 오빠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네가 만든 가짜잖아. 관에 몰래 넣은 거잖아. 아주 미쳤구나. 돈 때문에 가족 상대로 사기까지 쳐. 그의 말은 공격적이었지만 어딘가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불안해 보였다. 민수 오빠도 계속해서 날 몰아붙였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게 할 짓이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1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졌다. 그럼 설명해 봐요.
왜 두 유언장이 달라요? 내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언쟁은 격해졌다. 서로 욕을 퍼부었고 마치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싸웠다. 주변에서 말리려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싸움에 끼어들 수 없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10분쯤 지나자 경찰 2명이 도착했다. 무슨 일입니까? 유산 분쟁 같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설명했다. 나는 경찰에게 2개의 유언장에 대해 말했다. 어제 변호사가 낭독한 유언장과 제가 방금 발견한 유언장이 다릅니다. 오빠들은 은주가 가짜를 만들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유산 분쟁은 민사입니다. 저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장례를 마무리해 주세요. 질서 유지만 하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장례를 마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는 듯 수군거렸다.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나는 유언장을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다. 이것은 내 유일한 증거였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진짜 유언장. 다음 오빠들은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장례 절차 내내 계속 귀속말을 나누며 뭔가 계획을 세우는 눈치였다. 장례 행렬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모든 이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을 찾았으니까. 아버지의 진짜 뜻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벌어질 치열한 싸움.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본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빠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다. 그리고 어느 오후 2 사람이 함께 찾아왔다. 무겁고 단호한 얼굴이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 은주야, 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민우 오빠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는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태도가 느껴졌다. 재산에 눈이 멀어서 유언장까지 조작해 아버지 관에다 가짜 유언장을 넣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수 오빠도 거들었다. 그들은 날 철저히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민우 오빠가 손을 들며 내 말을 막았다. 그만해. 변명하지 마. 우린 다 봤어. 넌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야. 당장 나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가족이 아니라니.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내가 가족이 아니라니? 그 모든 간병도 결국은 재산 노린 거였겠지. 민수 오빠의 말이 날 찔렀다. 내 모든 희생이 탐욕으로 뒤덮였다. 진짜 치사하다. 그들은 내 짐을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10년간 쌓아온 내 추억들이 눈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다신 나타나지 마. 민우 오빠가 소리쳤다. 나는 완전히 악인으로 몰렸다. 10년의 헌신이 돈 욕심으로 재해석되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설마 가족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효녀라고 칭찬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할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집 앞에 서서 나는 흐느꼈다. 아버지,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나에겐 단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직후 저는 바로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민호 오빠의 대학 동기라는 김 변호사를 만나야 했죠.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읽던 그 사람에게 진짜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안동에서 꽤 큰 규모의 로펌이었어요. 깔끔한 로비, 정장 입은 직원들, 모든 분위기가 냉정하고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예약 있으신가요? 급한 일입니다. 박성호 씨, 유언장 건으러 왔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표정이 싸늘했죠. 이게 뭐죠? 조심스럽게 꺼낸 유언장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이런 걸 직접 만든 건 아니죠.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은주 씨. 그는 절 정신 이상자처럼 대했어요. 형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는 유언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위조품이라며 단정지었어요. 이런 거 가져와서 뭐 하시려는 거죠? 형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세요. 협박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진짜예요. 아버지 글씨 맞아요. 그만하세요. 이 이상은 진짜 위험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저를 내쫓았어요. 법무법인을 나서며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변호사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유언장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집도, 가족도, 돈도 없었습니다. 격살의 나이에 거리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안동역 근처 24시간 찜질방에서 하루 5,000원을 내고 잠을 정했습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네,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기에 찜질방비도 아껴야 했죠. 돈이 다 떨어지면 중앙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해야 했어요. 겨울밤의 벤치는 너무 추웠어요. 신문지를 몸에 둘러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심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유언장이 가짜일 수도 있을까? 혹시 너무 간절해서 없는 걸 본 건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숙였어요. 초라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계속됐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안동시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어요. 공익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50대 초반에 따뜻한 인상의 박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10년 간병 이야기, 관 속에서 찾은 유언장, 형제들이 위조라 주장하는 현실.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박 변호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선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양감정원에서요. 비용은 90만 원 정도 드는데 한 번만 하면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90만 원.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어요. 유언장이 진짜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에 가슴에 희망이 다시 피어났어요. 하지만 가진 돈은 10만 원도 없었기에 알바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집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새벽 4시
안동역 청소 아르바이트에 들어갔어요. 일당 6만 원. 역사 전체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점심에는 치킨 배달 알바 5만 원. 오토바이를 타고 추위 속을 달려야 했어요. 저녁에는 건설 현장 정리 알바 7만 원. 하루가 끝나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하루 18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생활비 제외하고 하루 10만 원은 모을 수 있었죠. 필적, 감정만 끝내면 아버지 뜻을 입증할 수 있어. 그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몸이 아파도 추워도 눈물이 나도 견뎠어요. 그렇게 15일 극한의 생활 끝에 95만 원을 모았어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써주신 편지와 함께 유언장을 대양감정원에 감정 의뢰했어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그 2주는 제 인생을 결정할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감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모든 게 이 종이에 달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감정원에 찾아갔어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관 속에서 발견된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역시 아버지는 절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10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감정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진실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은 거죠. 감정서를 들고 다시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이젠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로비에서 김 변호사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모든 게 달라진 순간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죠.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감정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 순간 김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돈을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드디어 진실이 터져 나왔어요. 진짜 유언장은 처음부터 제 이름이 맞았던 거예요. 김 변호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진실이 그를 꺾어버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신고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의 눈빛에 희망이 번쩍였다. 오빠들이 위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직접 만나서 유언장을 위조한 걸 말하게 하고 그걸 녹음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망설였다. 선택하세요. 지금 신고당할 건지 아니면 저랑 협력할 건지. 제가 그걸 하면 정말 봐주실 건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조를 약속했다. 더는 피할 길이 없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김 변호사가 오빠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위조 사실을 끌어내는 것.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점점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졌다. 큰일 났어요. 은주 씨가 필적 감정 받는다고 해요. 뭐, 저 멍청한 게 그런 데까지 손을 댄다고. 민호 오빠의 당황한 목소리. 그 결과 나오면 우리 끝장이에요. 그때 손댄 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방법이 없어. 완전한 자백이었다. 야, 조심해. 우리가 뭘 했다고. 민호가 다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은주 찾아. 당장 찾아서 유언장 뺏고 찢어버려. 그래.
증거 없애면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필요하면 좀 거칠게라도 해서 입 맞게 하자. 나는 멍하니 굳어졌다. 내 친오빠들이 나를 다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조용히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알겠어요. 이 사람들, 더는 제 가족 아니에요.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젠 끝장을 낼게요.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우리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 옆에는 안동시청에서 만난 박 변호사가 함께였다. 상대편에는 민호, 민수, 그리고 김 변호사. 나는 김 변호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를 그저 이용했을 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였다. 피고 측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고 재판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박민호, 박민수에게 각각 문서 위조, 사기,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자격 박탈 및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나는 40억 상당의 본가와 논밭 전부를 상속받았다. 내가 쫓겨났던 그 집도 다시 내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가족과 등을 져야만 얻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본가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흔적은 집 곳곳에 남아 있었다. 마루 한켠 안경, 달력 위 송글씨 메모,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남은 깊은 자국 논밭 일부를 매각했다. 5억 정도의 자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남은 35억의 재산이 있었지만 나는 소박하게 살기로 했다. 안동 구시장 근처에 박성우 분식삭을 다시 열었다. 이젠 은주의 분식이 아닌 아버지 이름을 건 가게였다. 가게는 이전보다 크고 깨끗했다. 하지만 메뉴는 그대로였다. 김밥, 라면, 떡볶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첫날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머, 은주야. 정말 다시 열었구나. 아버님, 이름으로 했네. 손님들은 반가워하며 말해줬다. 모두 내가 겪은 일들을 알고 있었기에. 본가에서의 생활은 평온했다. 내 방에서 잠들고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침을 맞았다. 여전히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뒤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은주에게 라고 적혀 있었고 분명 아버지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여러 장으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언제 읽을지 모르지만 내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 문장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졌다. 내 유산을 두고 아들들이 욕심을 낼 것 같아. 그래서 유언장을 2개 준비했단다. 하나는 내가 입고 갈 수의 안주머니에 넣어뒀지. 혹시 모르니까 그걸 아들들이 발견하지 않길 바란다. 내 전 재산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동안 고마웠다. 넌 내 진짜 딸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생전 한 번도 들은 적 없던 말.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후 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칠순 때 내가 짜드린 조끼를 입고 찍으신 그 사진.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다.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었다. 사진 앞에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은
아버지 기일이었다. 안동 공원묘지로 가서 꽃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분식집도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매일 찾아와요.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터전이며 내가 평생 살아갈 곳이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고 정의가 승리했고 내 삶을 되찾았다. 박성우 분식의 불빛이 구시장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내일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나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랑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내 인생.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